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AI 에듀톤 대회에 참가하시는 컴퓨터 교육과 예비교사 여러분. 저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현아입니다. 저는 2022년에 해움팀의 지도교사를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예비교사로서 해당 대회에 예선 캠프를 통과해서 전국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처음으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다양한 의무점과 조금의 막막함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교육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에서 수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파악하는 단계,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는지 내용에 대해 구상하는 단계, 실제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단계의 순서대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파악하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계획서를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없는 수업은 알맹이가 없는 수업과 동일하겠죠? 왼쪽부터 중학교 정보, 고등학교 정보, 인공지능 기초, 교과목의 내용 체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 체계표뿐만 아니라 성취 기준, 학습 요소,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모두 정독하고 어떤 내용이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사실 조금은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파악했다면 실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로 교과서 파악하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교육과정이라도 출판사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핵심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교과서들마다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글의 설명으로 적혀 있는 교육과정 원문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자료인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교육과정을 파악하는 것이죠.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은 수업을 할 때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를 실제로 어떻게 녹여내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출판사별로 공통으로 제시된 내용과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구분해 보면서 나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큰 틀이 그려지게 되고, 이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대학생 때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이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교과서에 실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들을 적고 난 후에 공통 내용을 써내려고 하는 형식으로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구상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상하기 단계에서는 먼저 무엇을 가르칠지를 정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수업 계획서 작성 시에 왼쪽 그림처럼 차시별 수업 계획, 5차시를 구성할 때 제일 핵심은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정해지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5차시의 분량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교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라고 가정해 봅시다. 올바르게 활용하기라는 목표라는 말은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려면 인공지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전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학습 개념들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 수업 흐름과 방향성을 구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의 순서가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겠고, 또한 다른 교과목과 융합한 수업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에서는 도덕, 윤리, 교과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 것인지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칠지 정했다면 두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교수학습 모형과 연계되는데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이 달라지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도 있게 됩니다. 아까 들었던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볼까요? 만약에 인공지능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4차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강의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겠고, 모둠별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협동학습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해결 방안인지 토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어렵다, 쉽다, 재밌다 등등 다양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교수학습 모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구성되는 내용에 따라 추후에 다른 방향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그만큼 다방면으로 교수학습 모형을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것이 양질의 수업을 만드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구상할 때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왜 가르치는가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워야 돼요? 라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며, 내용이 아이들한테 생소하거나 어려울수록 더더욱 이런 의문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 물음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히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고 좋은 수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의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한다면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게 바탕이 되면 당연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좋은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수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왜 이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업 지도안 내에서 동기유발 단계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고, 또 잘 짜여진 수업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업 계획서 개요를 쓸 때 자신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란도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구상하기의 세 단계가 끝이 났다면 작성하기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에는 도입, 전개, 정리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존재하는데요. 보통은 도입 단계에서 전시학습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동기유발, 학습 목표 제시로 이어지는 시간을 가진 뒤에, 전개 단계에서 활동을 진행한 후 정리 단계에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물론 교수학습 방법이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단계의 순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상하기 단계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 순서 또한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학습 목표,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개와 정리 단계, 또 왜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기유발 단계와 일치합니다.
즉 앞서 구상한 내용들을 수업 지도안에 잘 표현하면 이게 바로 작성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업 지도안의 뼈대인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작성하는 것은 수업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칠지 구상했다면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요. 일련의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결과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일련의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 라는 말은 어떠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라는 말은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작성하라는 의미겠죠? 즉, 구체적인 용어로 명확한 기준으로 목표에 대해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말이죠. 그 다음 줄에 보면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지식, 기능, 태도적인 측면에서 결과, 즉 관찰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하나 제가 놔뒀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관찰될 수 있는 설명이라는 행동으로 목표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무엇 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성취 기준을 보면 학습 목표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듯이 12인기 01-01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아닌 것을 비교 분석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취 기준이 위의 학습 목표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참고해서 학습 목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성하기 두 번째 단계로 학습 목표에 따라서 전개 부분의 핵심 활동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은 한 개 이상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에서 변수 단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학습 목표가 두 개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각각의 학습 목표에 따라 활동이 있으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즉,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변수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 활동 1에서는 변수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고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변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니 활동 2에서는 프로그래밍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겠죠. 활동을 구성할 때는 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활동인지 생각해보라는 의미죠. 학습 목표 한 개당 활동 한 개를 반드시 꼭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활동을 구상할 때 학습 목표와 연계된 활동이어야 수업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겠죠. 또한 앞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구상했듯이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겠죠. 활동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활동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오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면 이보다 더 큰 오류가 있을 수 없겠죠. 아이들에게 내용을 처음부터 아예 안 가르쳐 준 것보다 오개념을 가르쳐 준 것이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오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작권 단원에서 저작권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내용과 같이 평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칫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거나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오개념을 심어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동을 구상한 후에 실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나 기자재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념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수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2단원 중에 정보구조화 단원에서 표나 다이어그램 등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은 정보 전달의 목적을 두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쁘게 표현하는데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학습지나 설명지와 같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자료 및 유의점에다가 자세하게 작성해준다면 수업 시에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활동에 대해서 깔끔하게, 명확하게, 자세하게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듯이 수업 지도안 또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라고만 적혀 있으면 무슨 평가를 어떻게 언제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서 모든 활동 진행 시 교사 관찰 평가를 진행한다 라고 적혀 있다면 무엇을 언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도한 해움팀에서는 꽤 난이도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했는데요. 이는 수업할 때 진행하는 대상이 소프트웨어를 전공으로 하는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수업 지도안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가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수학교과 교육과정상에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이 의문점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진수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다가 지수의 개념을 몰라서 이진수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x를 10만큼 바꾸기,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이런 엔트리 블록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무엇인지 몰라서 코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육과정상에서 x 좌표와 y 좌표를 배우는 것은 1학년 2학기 수학 교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X좌표,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이 블록을 1학년 1학기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수업하고자 한다면 선수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더 나아가서 어떠한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잘 고려한 후에 활동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기유발인데요. 앞서 구상한 단계에서 동기유발은 왜 배우는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된다고 얘기했었죠. 학생들이 이 수업을 왜 배우는지 알게 되면 수업 참여도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동기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업 도입부에 실시하는 단계로 짧지만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강한 시간입니다. 동기유발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 이슈나 다양한 이야깃거리 또는 영상 자료를 제시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는 관심 있어 하는 최근 이슈로 학생들에게 발문을 던져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물 흐르듯이 진행시킬 수도 있고 영상 자료의 경우에 자료가 많아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간편하고 영상이라는 매체 자체가 주의 집중과 동기유발을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게임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년이 어릴수록 조금 더 효과적인 동기유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단원이라면 언플러그드 게임을, 1단원의 정보문화 단원이라면 빙고 게임을, 저작권 단원이라면 OX 퀴즈 게임을 등을 진행할 수 있겠죠. 게임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기고 싶은 욕구와 약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동기유발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방법적인 측면이었다면 세 번째부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동기유발 방법입니다. 바로 전시학습과 연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반복 구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그램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와 같이 전시학습에서 배운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동기유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할 활동 자체에 연계한 동기유발을 진행하는 것이죠. 활동 또는 학습 목표와 연계된 동기유발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동기유발은 사실 대부분 수업 지도안 상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우리가 작성하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서 매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10분에서 15분마다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학습의 목표를 확인시켜주고 학습 결과에 대해 칭찬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교사가 되었을 때 앞으로 많이 고민하게 될 부분이 바로 동기유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기 부분에서 학습 목표, 활동, 동기유발을 쓰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하나의 수업을 작성하고 구상하고 진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수업 내용도 방법도 학생도 평가도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나의 수업을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예비교사 때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교사가 된 지금에도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굉장히 힘들지만, 많이 할수록 학생들은 조금 더 좋은 수업이라고 느끼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시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며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훗날 멋진 정보교사가 되기 위해서 커다란 발판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AI 수업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